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예도는 지금부터 사르트르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하겠습니다. 이미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예도TV 사르트르 강의가 4개 있어요. 구토, 닫힌 방, 존재와 무, 타자의 시선, 이런 강의들이 예도의 클래스만을 갖고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사르트르의 세계에 대하여 강의를 이어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르트르 강의도 오늘이 5번째인데, 사르트르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입니다. 성탄절날은 예도가 니체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 그래서 성탄절 다음에 할지 성탄절 오후에 할지 모르겠어. 니체의 예수,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강의겠죠, 그죠? 사르트르의 세계는 현상학적 존재론 안에서 펼쳐지는 자유, 이게 정기학 사르트르의 철학이에요. 후기는 마르크스주의로 이 자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응가조몽, 사회 참여로 나타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존주의적 자유,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자유, 개인의 의식 안에서 펼쳐지는 자유가 사회 참여로 전개되어 나가는 이런 세계가 바로 사르트르의 세계가 아닌가. 이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르트르는 1905년도에 파리에서 태어나서 1980년도에 이 세상을 파리에서 떠나는 그런 철학자예요. 상당히 프랑스 중심가에서, 그죠, 활동하면서 냉전시대에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문학적 철학자. 그 당시 대가로는 메를로 뽕띠와 알베르 까미가 있었어, 그죠? 알베르 까미 역시도 탁월한 문학 철학자로서 부조리의 실론을 통하여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그런 위대한 사상가였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사르트르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존적 경험이 그의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 특히 태어나자마자 15개월 돼서 아버지가 전쟁의 어떤 후유증으로 열병을 얻어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란다고. 이게 이제 독특한 사르트르의 어떤 그 지적 여정이 펼쳐지는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이 외할아버지는 동문학 교수였어요. 찰스 슈바이처라고. 독일계예요, 여러분. 그 엄마는 독일계 쪽이야. 그런데 소르본네에서 동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상당히 지성인이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의사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가 바로 이 사람의 조카인 거야.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엄마와 슈바이처 박사는 사촌지간이에요. 슈바이처 박사가 사르트르의 어머니의 아버지를 큰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독특한 그러한 가족관계를 또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지성인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 거기에서 재혼할 때까지 사르트르는 거의 10여 년간을 이 외할아버지 댁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어. 그래 이거는 결국 죽기 한 7, 8년 전에 시력을 잃게 돼요. 그게 72, 3년도에 완전한 시력을 잃고 말년을 어두움 가운데서 보내겠죠. 그죠? 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르트르는 키도 작았고요. 그런데 상당히 탁월한 지성을 갖고 글쓰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그리고 24년도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 코스죠. 그죠? 에컬 로흐말 슈페르웨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서 29년도에 아그레가시옹을 통과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시대의 대가들을 다 만나게 돼요. 메를로 뽕띠, 레이몽 아롱, 그 다음에 장 이폴리트, 다니엘 라가슈, 이런 대가들.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의 문학가든 철학자든 유명한 대가들은 거죠. 거의 절반 정도는 이 고등사범학교 출신, 이 슈페르웨흐 출신들이 상당히 그죠, 탁월한 그러한 지성을 보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미셸 푸코, 그 다음에 자크 데리다, 이런 인물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29년도에 아그레가시옹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의 계약 결혼으로 일평생의 지성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시몬느 드 보부아르, 그리고 시몬느 베이유도 이 고등사범학교에서 만나요. 이 대가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등사범학교에서 사르트르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보부아라와도 만나지. 그 다음에 다니엘 라가슈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의 또 대가예요. 이게 미셸 푸코의 또 선생이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르트르는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을 함께 공부하게 돼. 여기에서 정신분석학을 함께 공부했어.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아그레가시옹, 교수 자격 시험이죠. 그죠?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당시 베를린 문화원으로, 그죠, 유학을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 사르트르는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거의 1등이죠. 그죠? 탁월한 어떤 그러한 지성을 갖고 이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 코스였던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고
그런데 아그레가시옹 시험에서는 떨어져. 그런데 레이몽 아롱은 붙었어. 탁월한 성적으로. 그래서 미리 베를린에 가서 후설 현상학을 알게 돼.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야, 이게. 응? 그래서 30년대 초반에 먼저 베를린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 문화원 장학금했죠. 그죠? 그 당시에 생겼는지 그 제도는 얘도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다가 사르트르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33년도에 베를린에 가서 후설 현상학을 공부하게 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때 이제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도 함께 알게 돼. 그래서 존재와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후설을 통해, 이 당시에 후설은 레비나스가 소개한 것이 이제 거의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게 레비나스는 자기 철학을 수행한 게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예요. 거의 후설 하이데거에 대한 1차 자료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그런 철학자여서 초기에.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르트르도 현상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하이데거의 독특한, 그죠? 그러한 현상학적 해석과 현상학적 존재론을 접하게 되는 거야. 후설을 통하여 하이데거를 읽고 하이데거를 통하여 후설을 읽는 이 근본적인 학문의 어떤 그러한 자연성을 사르트르도 경험하게 돼. 레비나스도 그랬잖아, 그죠? 처음에는 후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이데거와 또 만나면서 또 다른 철학이 수행되죠, 그죠? 먼저 현상학을 공부하게 돼. 그래서 후설을 만나고 그의 철학 세계가 달라져. 그런데 사르트르는 심리학도 공부했어. 그게 프로이트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의 작품 세계가 상당히 병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이에요. 그죠? 정신의학적이고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후설과 하이데거만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신분석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인 그러한 심리학도 함께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정신분석학의 대가 다니엘 라가슈가 또 같은 동료였다.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르트르의 세계의 어떤 역사예요. 근데 어찌되었건 후설과 하이데거를 안 만났으면 그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철학자는 위대한 어떤 자기만의 개념과 명제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칸트는 뭐야? 칸트는 감각직관, 오성, 통각,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 실천이성, 판단력, 칸트만의 독특한 거죠. 언어가 있어. 시공간을 직관의 순수 형식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 헤겔은 절대정신, 이성의 관계, 변증법 이런 것들이 또 독특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미셸 푸코는 에피스테메, 또 담론, 지식 연계, 지식과 어떤 권력의 연계,
또 더 이야기하자면 권력의 미시물리학, 이런 게 다 푸코의 독특한 개념들인 거야. 데리다는 차연, 흔적, 그 다음에 디세미나시온, 흩뿌림, 산종, 이런 개념, 그라마톨로지, 이런 방식으로 철학자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명제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케르케고르와 하이데거와는 다르게 자기만의 독특한 실존주의 개념을 만들어내서 자기 철학을 수행하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게 다 사르트르 개념. 자아의 초월성이 바로 자유, 이런 것들도 다 사르트르 개념. 그 다음에 또 헤겔의 대자, 적자, 안지히, 피얼지히, 그 다음에 대타, 피얼 안더러, 이런 개념들을 프랑스어로 바꾸어서, 그죠? 자기만의 독특한 응수와 부흐수와 부흐 오뚜이,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서 후설 하이데거의 현상학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후설 하이데거를 레이몽 아롱을 통하여 소개받지 않았다면 어려웠어. 이 후설을 먼저 하고 하이데거를 했겠죠, 그죠? 하이데거의 그림자가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는 작품이 존재와 뭐야, 43년도에.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세계 안에 인간의 자유를 그리는, 자유가 이중적으로 나타나, 그러한 독특한 마르크스주의 실천가였다. 얘도 이렇게 정의야. 상당히 하이데거적이야, 그죠? 하이데거가 없었으면 후설 갖고는 실존의 낯설음, 이런 것들, 무의 개념은 낯설음과 관계되어 있어. 이거는 존재와 시간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불안을 통하여 이 존재하는 세계가 무로 변하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질러 보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현 존재, 그런 것들이 사르트르가 재해석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죠? 살려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존재와 무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그의 무의 개념도 사르트르는 독특하게 해석해. 그의 작품은 철학적 에세이뿐만 아니라 소설, 희곡도 나타나는데요. 소설은 38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구토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39년도에 르뮤, 벽이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49년도에 이거는 대작이에요. 자유의 길, 레슈망 들라 리베흐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철학적 에세이로서 나타나는 작품들은 아주 초기에 후설의 영향을 받고 나타난 것, 세 권이 36년도에 리마지나시옹, 이게 이제 후설의 현상학과 정신분석학을 함께, 심리학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마지나시옹, 그 다음에 라트랑성덩스, 들레고, 자아의 초월성, 그 다음에 40년도에 리마지네흐, 상상계가 나와요. 이 락강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후설의 영향 아래에서 후설을 벗어나. 후설의 현상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자아의 초월성 안에 그 지향성을 변형시켜서 자아의 초월을 이야기해요. 독특한 것은 의식의 지향성을 다루면서 사르트르는 에고, 자아와 연결해. 인텐시오날리테트를 자아와 연결하면서 의식의 텅 비어 있음을 이야기해. 이게 자유야. 이에 반하여 메를로퐁티는 존재의 충만함으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하이데거의 어떤 그 실존론적 결단과 더불어서 되어가는 그런 자아,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의식을 실존적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자유는 사르트르가 독특한 방식으로 자아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초기부터, 그죠? 자기만의 자유 개념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기에서는, 이런 작품들에서는 하이데거가 좀 덜 나타나. 존재와 무에는 거의 하이데거로 떡칠돼 있어. 근데 거기에 헤겔이 들어와 있어. 예도의 존재와 무 강의를 참조해 보셔요. 존재와 무도 함께 갖고는 안 돼. 강의할 게 하도 많아서 사르트르를 조금 예도가 4개면은 조금 부족하죠. 그죠?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존재와 무도 한 3-4개는 더 할 수가 있어. 단편 강좌 50분 이상짜리. 지금까지 못했던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재해석하는 변증법적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니라 변증법적 이성 비판. 이런 것들 다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작품들이 있어. 그래서 43년도에 존재와 무가 나오면서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보다 더 후설적인 것에서 존재론 쪽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의식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건데, 인간은 그래서 대타존재, 즉자존재는 이 세계의 사물 존재들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자연적 대타존재가 함께 들어와. 나의 자아의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타자는 뭐예요? 동일하게 나의 의식의 대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타자는 독특한 사르트르만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 이건 헤겔을 통하여 또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 이미 헤겔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정신분석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이고 병리학적이며 심리학적인 그런 해석을 후설의 현상학, 하이데거의 존재론, 헤겔 해석, 타자 해석, 그걸 통하여 이제 점점 후기로 가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고,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어. 그죠? 그게 이제 존재와 무인.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의식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의식은 현상학에서 후설이 가르치는 것처럼 언제나 뭐뭐에 대한 의식인 거야. 그런데 이 의식은 우리 인간이 세계를 바라볼 때 그냥 존재로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존재성은 사실은 의식 때문에 무로 변할 수 있는, 이 하이데거가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실존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인간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부터 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동일한 세계가 존재이면서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자아는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게 나는 생각한다가 데카르트한테서는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사르트르한테로 오면은 이 나는 텅 비어 있는 나야. 언제나 이 나는 언제나 초월해. 의식은 언제나 초월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규정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니체의 사유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에고는 사실 없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런 텅 비어 있는 것은 자유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이제 사르트르의 철학에서는 다른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유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결단, 실존적 결단을 통하여 메워나가면서 이 자유를 끊임없이 전개시켜 나가지만은 나의 바깥에는 타자가 있는, 타자의 시선은 나의 자유를 가로막는 어떤 지옥을 만들어내. 그게 바로 대타존재. 그래서 자유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변증법적으로 나타나. 이런 방식의 타자는 지옥이다는 그의 희곡 작품 닫힌 방에서, 그죠? 최초로 말하게 되지만 모든 작품에 거의 다 나타나고 있어. 그러나 이 자유의 진정한 실현은 또 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중성인 거야. 불안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아를 초월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은 텅 비어 있음으로 나타나면 인간에게 자유를 제공해주는 조건이지만은 그 자유는 쉽게 실현되는 게. 그러나 이 타자는 나의 자유를 오히려 또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나타나. 그래서 자유에 대한 어떤 개념은 사르트르한테서는 정기에는 상당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니힐리즘을 느낄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기로 가면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전쟁 이후에 보다 더 사회 참여적인 응가조멍을 강조하는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가는데, 이러한 사르트르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는 계속 변해가요.
46년도에 나오는 레그지스탕시알리즘의 애떡 위만 있습니다. 이 공개 강좌죠, 그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그 다음에 48년도에 게스클라 리테라티흐,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상당히 사회 참여적이에요. 이게 45년대부터 어찌되었건 사르트르는 르똥 모데은 현대지 문학 잡지를 창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회 비판적인 글과 상당히 많은 그때마다의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글을 써서 여기에 발표하게 돼요. 전쟁 후에 또한 그는 독일 파시즘에 대하여, 그죠?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사르트르는 독일군 포로가 돼요. 그래서 40년도에 포로가 되어서 41년도에 가까스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파시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해요. 여기에서 이제 알베르 까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지를 창간하면서 자기의 글을 발표하고 점점 활발하게 사회 참여적으로 변화해 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호탄으로서 이제 점점 후기로 가는 거죠. 그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결코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 참여적이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실천과 관계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크스주의자였어, 사르트르는. 그런 게 강조되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에서. 그런데 1956년도에 사르트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헝가리에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그때 소련의 탱크가 부다페스트를 침공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죠. 그죠? 이때에 도그마화된, 그러니까 교리가 되어버린 마르크스주의를 보면서 사르트르는 또 한 번의 마르크스에 대한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거죠, 부조리를 보게 돼. 그걸 경험하면서 60년대에 그 유명한 거죠, 크리틱 들라 해종 디알렉티크, 일권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위대한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이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 노동자들,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실천을 강조하지만은 그것이 도그마화되고 경직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또 다른 타자를 살해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변증법을 자기 방식대로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써내려간 게 바로 변증법적 이성 비판의, 그죠? 1권이야. 2권은 죽고 나서 85년도인가 출간. 1권이 중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사르트르는 후기로 가면서 응가조목 문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의 사회 참여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응? 응. 그리고 또 사르트르는 희곡 작품도 많이 썼어. 희곡 작품도, 여러분. 어떤 작품을 썼는가 하면 43년도에 레무슈 파리 때, 그리고 44년도에 상연되었다가 45년도에 출간된 위클로 닫힌 방. 이름만 들어도 그죠. 실제로 이런 작품들은 상연이 됐어요, 극장에서. 그 다음에 또 48년도에 그죠, 레망살 더럽혀진 손. 51년도에 악마와 선한 신, 그러니까 르 디아블 엘르 봉디우 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죠. 그 다음에 59년도 50년대 말에 알토나의 수감자, 레제게스트레 달도나라고 하는 작품도 나타나. 이런 희곡 작품에서도 그의 독특한 철학적 사유가 그죠,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르트르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에서 보여지고 있는 즉자적 존재를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의식하는 존재로서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신체의 어떤 조건과 더불어서 이 세계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던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무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존재와 무의 변증법을 탁월하게 타자의 세계와 연결시켜서 그죠, 자기만의 철학을 수행했던, 이 사르트르만의 독특한 실존주의예요. 물론 하이데거는 자기의 존재와 무에 대한 자기 철학의 해석에 대하여 사르트르, 너는 나를 오해했다, 나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의도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후설 하이데거에게 의존하지 해서 이 현상학과 존재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지만은 사르트르는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한 자기만의 소설적 형식을 갖고 소설적 자유를 갖고 그죠,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이 허구는 결코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포스트 구조주의자인 폴 리케르가 시간과 이야기에서 하지만 소설적 자유는 사르트르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자유는 지옥이 될 수 있어. 자유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유는 나 혼자의 어떤 그러한 의식의 텅빔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유는 지옥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자기 실현이 될 수 있어. 진정한 실천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자유는 타자의 세계와 연결돼. 쉬운 문제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살아가는 세계라고 한다면 이 자유는 자유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 그죠? 자체로 있음이 자유니까. 그게 적자 존재예요.
충만한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실존의 강렬한 낯설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의 강렬성, 앵덩씨 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르트르한테서는 철저히 뭐야? 무은 거예요. 지금까지 친숙했던 이 세계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무의 불안을 느끼는 거야, 인간은. 친숙한 세계가 낯설은 세계로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는 거야. 이때 실존의 강렬함은 거기에 비례하여 그 강도가 더 강력해지는 거야. 예도의 강의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했지만 따로 강의를 하려고. 그리고 이러한 타자의 개념, 그리고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해결 철학에서 끌어내서 그것을 정신분석학과 심리학과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락강이 보이죠. 이게 독특한 프랑스 전통인 거야. 동일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사르트르가 이런 타자와의 관계를 해결 철학에서 끌어내서 후설 하이데거의 현상학과 존재론 연결시키는 것, 그만의 독특한 실존을 해석하는 것은 그의 것이에요. 그 이미 락강이 자기 정신분석학에서, 그죠? 이 타자를 해결로부터 갖고 가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가 이걸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독특한 전통을 사르트르가 수립한 거예요. 응? 그래서 해결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연결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사회철학을 수행하는 전통은 사실 프랑스의 독특한 전통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이미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7번째 강의에서 장 이폴리트, 알렉산드르 코제브의 헤겔 르네상스라는 강의에서 한 것처럼 이런 전통은 물론 락강의 타자 해석과 사르트르의 타자 해석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사르트르의 해석 역시도 상당히 정신분석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이에요, 여러분. 그의 실존 개념에는 이런 무의식에 대한 해석이 함께 들어있어.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그죠? 자기의 실존주의를 만들어냈던 철학자. 그게 사르트르였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라면서 그 풍경의 낯설음, 그의 시력과 더불어서, 그죠? 이 타자의 시선도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락강 역시도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응시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시선, 그 다음에 낯설은 그 집안의 풍경과 자기의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의 연관성, 그런 게 64년도에 자서전인 레모에서 나타나잖아. 독특한 자서전이야. 이것도 상당히 문학성이 훌륭하고 철학적 사유가 깊이 있게 전개되어 있어. 이게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사르트르는 그걸 거부하죠. 그죠? 이런 건 역시 마르크스주의적 실천으로서 문학을 누가 상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이요,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건데, 그걸 선열로 매겨서 부르주아적 어떤 질서를 잡아서 누가 누구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부르주아적인 발상이 아닌가, 거부해버린 것. 삶도 상당히 독특한 실천적 사상가였어, 그죠? 심지어 전후에 레종 도네르 국가 명예상도 거부. 이 독특한 사상가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하면 환장하면서 그 명예와 이런 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그 자리에서 거부해버려. 이런 게 바로 사르트르의 얼굴이고, 후기로 가면서 이 자유는 이제 실존주의의 개인의 의식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타자와 공동체 사회 참여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자유는 보다 더 큰 지평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르트르한테서. 그래서 타자는 이중성인 거예요.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타자 때문에 나의 자유는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참여를 자극하는 존재라.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세계는 뭐예요? 후설, 하이데거, 현상학적 존재론이 있었고, 거기에 프로이트적이고 프랑스만이 갖고 있었던 정신분석학적인 해결 해석이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 그것에 기반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실천을 이야기했던 것. 이게 바로 사르트르의 세계였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다층적이고, 그죠? 작품으로 들어가면 정말 독특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찾아와서 나에게 친숙해 보였던 이 세계가, 나에게 적자로서 사물성과 더불어 나타났던 이 세계가 갑자기 무화되어 버려요. 갑자기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나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어떤 것도 나의 자유의 토대가 될 수 없다라는, 무의 어떤 그러한 심년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또한 자유의 또 다른 얼굴. 미끄러들어져 가는 나의 절대적 고독,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무기력함, 낯설어진 세계 앞에서 메스꺼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것들이 진정한 타자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자유는 텅 빈 자유로서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휴머니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 그죠? 그래서 그 역시도 마르크스주의가 교리화되고 경직되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그런 철학자였다라. 이것이 알베르 까미한테서는 어디서 나? 얘도가 강의 이미 다 해놨어. 문학과 영화에 들어가시면 까미의 문학세계, 작품세계를 몇 개 강의를 해놨어요. 따로 안 묶어놨어. 까미는 아직. 사르트르는 따로 빼놓고 오늘이 5번째 강의.
까미한테서는 이러한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이 반항하는 인간에 나와. 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책. 글 써나가는 그 방식. 알베르 까미도 참 대단한 사상가죠, 그죠? 이러한 철학적 세계를 갖고 사르트르는 일평생을 실천하면서 자유의 사상가로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여러분, 눈이 오네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즐거운 이브 되시고요.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